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오송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남명조식입니다. 남명은 유학자였지만 성리학에만 갇혀있지 않고 현실에서 쓰일 실용적인 학문을 강조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이 책을 통해 칼을 찬 유학자, 남명의 삶과 경과 의로 대표되는 그의 핵심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책을 소개해 주실 분을 자리에 모셨는데요. 서울 강북도장 이윤구 포감님이십니다. 포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명조식은 어떤 인물인가요? 남명조식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주작을 넘어서 새로운 유학을 개척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청년들은 태어날 때 되게 신이한 스토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명도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하죠. 남명 선생 탄생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어떤 예언가가 지나면서 말하기를 오늘의 남명을 있게 한 결정적인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유학의 경전인 성리대전이라는 책을 읽다가 어떤 문장을 읽게 되는데요. 이 남명의 수양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남명 선생이 자기의 수양을 위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것이 두 개가 있는데요. 남명 선생이 평생을 노력하면서 추구한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은 두 단어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사도와 신명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신명사도가 그림이라면 신명사명은 신명사도를 해설해 놓은 글입니다. 경상좌도의 태계이황과 경상우도의 남명조식인데요.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두 분이 같은 유학자이지만 추구하는 방향은 상당히 달랐는데요. 이것은 남명이 태계이황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알 수가 있죠. 편지로 무슨 내용을 보냈냐 하면은 태계이황과 율곡이인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남명조식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남명조식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명조식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남명조식 선생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또한 책을 읽으면서 제가 역사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모르고 있거나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선시대 유학자라고 하면 누구도 태계이황과 율곡이이를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태계이황 그 당대에 태계이황과 쌍벽을 이루는 유학자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 남명조식 선생님이거든요. 정말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남명조식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남명 선생 사후 약 40년 뒤에 인조간정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남명의 제자들과 남명학파의 많은 사람들이 대거 몰락을 하게 됩니다. 남명의 학문이 후세에 잘 이어지지 못한 것이죠. 또 다른 이유로는 일제강점기가 문제인데요. 왜 일제치하가 문제가 되냐 하면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그마치 36년 동안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본은 의도적으로 남명 사상을 축소, 은폐시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남명 선생은 이론보다는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행합의를 강조하셨죠. 요즘도 보면 언행이 불일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알고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남명사상의 핵심은 경과 의이죠. 안으로는 경을 강조하고 밖으로는 의를 강조를 하셨어요. 이런 실천을 중요시하는 것과 의로움을 강조하는 사상으로 인해서 일제는 아마도 의병 활동이 극심해지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남명의 사상이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인식에서조차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역사책에서도 비중이 없는 인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남명조식 선생이야말로 다른 유학자들처럼 단순히 주작을 답습한 것이 아니라 주작을 넘어서
새로운 유학을 개척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네. 성현들은 태어날 때 되게 신이한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명도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하죠.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어떤 위대한 인물이 역사에 출연할 때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그리고 지리적 특성 속에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명 선생이 태어난 곳은 경상도 삼가현 토동이라는 곳인데요. 토동이라고 하면 그 토자가 토끼 토자거든요. 그러니까 토끼골 토끼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외톨이입니다. 남명 선생 탄생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어떤 예언가가 지나면서 말하기를 신유년에 이곳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커서 반드시 성현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남명의 외조부가 그 말을 듣고는 그 터에다 새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손자가 태어나기를 마음속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유년이 되고 딸이 와서 남명 조식을 낳은 거예요. 외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친손자가 태어나야 되는데 외손자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딸의 해산에 미역국을 끓이면서 아쉬워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는데요. 남명 또한 위대한 대학자로서 역사에 남게 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포감님, 오늘의 남명을 있게 한 결정적인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남명 선생도 청년기에는 그 시대에 대다수의 유학자들처럼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유로운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25살 때 책을 싸들고 친구들과 함께 산사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유학의 경전인 성리대전이라는 책을 읽다가 어떤 문장을 읽게 되는데요. 그 문장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뜻을 뜻으로 삼고 안자는 학문을 학문으로 삼아 벼슬에 나아가서는 경륜을 펴서 업적을 이루고 초야에 있으면서는 지조를 지켜야 한다. 대장부라면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벼슬에 나아가서는 아무 하는 일이 없고 초야에 있으면서는 아무런 지조도 지키지 않는다면 뜻을 세우고 학문을 닦아 장차 무엇을 하겠는가? 라는 구절을 읽고 큰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 구절의 내용이 뭐냐면요. 뜻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즉 영원히 지킬 만한 뜻을 가져야 하고 그러려면 참된 뜻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무엇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자기를 수양하는 실질적인 학문 그 자체에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남명은 크게 반성을 하게 되죠. 자신의 학문과 처신할 방향을 크게 깨닫고 과거를 위한 공부를 버리고 다음날 날이 새자마자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바로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남명 선생은 이때부터 모든 공명과 허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학문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유학의 정수를 공부하는 데 전념을 했다고 하네요. 남명은 자신의 학문과 처신의 지표로 경과 의를 삼았다고 하는데요. 이 경과 의를 밝히기 위해서 남명은 자신만의 독특한 수양 방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남명의 수양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남명 선생이 자기의 수양을 위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것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조그만 칼이고 또 하나는 흔들리면 소리가 나는 방울이었거든요. 이게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일이죠. 일반적으로 유학자라고 하면 붓을 가지고 있거나 책을 들고 있어야 정상적인데 남명 선생은 칼을 차고 옷에 방울을 달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남명을 칼을 찬 유학자라고 불리기도 했었죠. 그럼 왜 그랬냐 하면은 그것은 남명 사상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누가 만약 남명 사상과 남명 학문의 핵심이 무엇이냐, 남명 선생이 평생을 노력하면서 추구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그 답은 두 단어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경사상과 의사상인데요. 줄여서 말하면 경과 의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에게 의사상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경사상은 이게 잘 와닿는 말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경이라고 하면 공경경자 아닙니까? 공경한 모습, 엄숙한 모습이죠. 우리는 공경할 때, 엄숙할 때 조심스러워질 수 있고 삼가하게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깨어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사상이 뭐냐 하면 깨어있음, 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남명 선생이 가지고 다니던 방울의 이름이 성성자인데요. 예, 성성이라고 하는 말은 성성이 깨어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남명 선생은 항상 경의검이라는 칼을 차고 다니고 옷에는 방울죽 성성자를 달고 다니면서 행동에 항상 방울 소리가 나지 않게 몸가짐과 정신을 조심하면서 깨어있음을 유지하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는 쉬워도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참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남명과 태계는 경상좌도와 우도를 대표하는 유학의 거두이지만 이 두 사람의 학문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남명 학문의 성격과 이 태계 학문이 구별되는 점은 어떤 건가요? 우선은 경상좌도와 우도는 지금 쓰는 말은 아닌데요. 지금은 경상북도와 남도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조선시대에는 경상도를 경상좌도와 우도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이 있는 자리에서 보면은 낙동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이 경상좌도고 오른쪽이 경상우도가 되는 것이죠. 남명 선생은 유학자이면서도 배움을 유학에만 국한시키지 않았어요.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계 이황 같은 분들도 노자나 장자의 학문을 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배격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퇴출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남명 선생은 매우 폭넓게 공부를 하는데요. 선생 당신이 유학자이니까 유학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천문, 지리, 의학, 산수, 병법 등 여러 면의 지식을 익히고 닦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자와 장자를 연구하고 불교에도 조예가 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명 선생의 글을 보면은 노장 사상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대표적인 예로 선생이 스스로 지은 호가 남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명이라는 말도 장자에서 인용한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남명 선생의 학문은 과거 공부에 얽매여서 있던 학자나 정주학을 신봉하여 문장의 장구나 외운 학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것이었죠. 관념적인 이론만 파고들던 학자들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건전하고 실천적인 학문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명은 자신이 그린 신명사도를 자리 옆에다가 걸어두고 자주 보면서 마음을 수양했다고 하는데요. 이 신명사도와 신명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명사도라고 하면은 이름도 참 생소한데요. 신명사도는 남명사상의 핵심을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 신명사도가 참 대단한 게 신명사도는 남명 선생만의 특별한 창작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태계 이황과 율곡 이이의 성리학이 주작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한다면 남명 선생의 신명사도는 평생을 공부한 체험과 유교와 도교 그리고 불교를 공부하는 법을 집약해서 남명 선생만의 독특한 학문 이념을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거든요. 신명사도가 그림이라면 신명사명은 신명사도를 해설해 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신명사도를 보면 왼쪽 아래에 신명사명이 같이 적혀 있죠. 그럼 신명사도를 잠깐 알아보기로 할까요? 우선 신명사도라는 말이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데요. 신명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자가 관사할 때 그 사자로 집을 의미하죠. 그리고 도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림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사도라고 하면은 마음을 닦는 요체가 담긴 그림,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
그림을 보면은 꼭 마음만 그려놓은 것은 아니라요. 몸과 마음을 같이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신명사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마치 몸과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바로잡혀야 몸이 다스려지듯이 마음을 임금으로 비유해서 임금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비유를 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경인데요. 남명 선생이 이 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죠. 특히 선생은 지리산 덕산에서 산천제를 짓고 생활하던 시절에 신명사도를 아예 벽에다 붙여놓고 항상 마음을 수양하셨고 문인들에게도 매번 강조를 하셨다고 하네요. 당대 영남학파의 대표적인 유학자 하면 경상좌도의 태계이황과 경상우도의 남명조식인데요. 이 두 사람은 또한 동시대를 살아간 인물이잖아요.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네,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유학자이면서 영남사림의 양대 산맥이었던 남명조식과 태계이황 선생은 동시에 동시대를 같이 살았습니다. 게다가 두 분은 동갑이거든요. 마치 이제 만났으면 친구 같은 사이이면서도 같은 영남에 살면서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한 번도 두 분이 만난 적은 또 없거든요. 그러나 두 분이 같은 유학자이지만 추구하는 방향은 상당히 달랐는데요. 이것은 남명이 태계 이황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남명이 태계에게 편지로 무슨 내용을 보냈냐 하면은 요즘에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손으로 물을 뿌리고 빚이라는 예절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천리를 얘기하여 헛된 이름이나 훔쳐서 남들을 속이려 한다. 그래서 결국 자기도 피해를 입고 세상에도 피해를 끼치니 이것은 아마도 선생 같은 어른이 꾸짖어 그만두게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식으로 보내게 됩니다. 남명은 당시 태계를 중심으로 한 학자들이 성리학을 이론적으로만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찬성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현실에서 실천에 바탕을 둔 학문을 강조하였죠. 근데 당시는 유학을 해야 출세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태계 이황의 인기가 유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했었는데요. 당연히 태계를 따르고 좋아하는 젊은 학자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학자들이 이론적 논쟁에 빠지는 것을 남명 선생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젊은 학자들의 공부하는 분위기가 그런 방향을 흘러간 데에는 태계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었죠. 물론 남명 선생이 태계 이황을 탐탁지 않게만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두 분이 서로를 인정하는 사이였고 남명 선생의 글을 봐도 평소에 태계 이황 선생을 흠모하고 그 학문을 인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남명의 외손녀 혼인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일화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좀 재미있는 일화인데요. 남명 선생에게는 외손녀가 2명이 있었어요. 남명 선생의 중매로 곽재우와 김웅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는데 또 당시 남명은 조정과 임금이 여러 차례 불렀지만 벼슬을 하지 않았는데 선비의 큰 절개는 오직 출처 하나에 달려 있다라고 할 정도로 출처를 강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남명 선생 자신도 평생을 벼슬에 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의병장의 대부분이 남명의 문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병을 일으킨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남명 선생의 문화에서 약 50여 명의 의병장이 활약을 했어요. 이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은 이 단성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남명 선생이 단성소를 같이 올리게 되는 거죠. 단성소를 올리자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이 정말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명이 살아간 전체 여정을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남명 선생의 삶을 크게 나누면 학문의 준비기 그리고 학문을 완성하는 3번의 여정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